네, 안녕하십니까. 블로코 김종환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그림 보이시고? 예, 네, 어제 그 신한 데모데이에서, 네네네. 그때도 한복 입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 제가 그 가져온 자료는, 화두를 던져보자라는 제목을 좀 가져 나왔고요. 어, 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좀 약간 불편한 이야기들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딱 불편한 이야기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FTX도 저사단이 나고 있고, 네, 네, 지옥 가보자 하는 이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네, 화두를 던져보자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항상 웹3 이야기하고 블록체인 이야기하면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해피한 이야기, 막 모든 문제를 기술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되게 슬프게도, 대부분의 문제는 기술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고는 인간이 치고, 인간이 이제 기술을 잘 쓰지 않으면은, 인간이 항상 친 사고를 인간이 수습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문제 해결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좀 드릴 이야기들은 사실 이제 되게 재밌게도 제가 한 작년 이맘때쯤에 부산에서 이제 NFT 관련된 행사를 갔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NFT 관련해서 야, 시장 이렇게 좋다고 너 무비판적으로 NFT 사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야. NFT에서 이런 거 경계해야 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강의자를 내려버리시더라고요. 예, 근데 좀 그때랑 비슷하게 좀 불편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들. 근데 사실 좀 재밌게도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good enough is not good enough. 예,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죠. 네, 뭐 good enough 한 거는 not good enough 하다. 네, 뭐 아마 영어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예. 진짜 굿이너프한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잠깐 우리가 시대를 좀만 앞으로 가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초창기를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초창기라고 말하면은 좀 웃기고 유비쿼스트 시대라고 좀 돌아가 봅시다. 아니면은 인터넷 초창기를 좀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유비쿼스트 초창기가 약간 이렇게 쓱 지나가 버려서 우리 인터넷 초창기 때 그 AT&T 공일상 해가지고 천리안 이렇게 막 가던 시절 있었잖아요. 그때도 미래학자분들은 인터넷으로 우리가 뭐 영상도 볼 것이고 그 영상 보는 시대에 영상에서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막 물건도 우리 집에 막 배달이 오고 하루만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본 것들 이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막 꺼내죠. 막 컴퓨터에서. 예, 막 백투더퓨처 같은 거 보면 그런 미래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다 예측했습니다. 예, 그리고 막 TV 같은 데서 날씨를 알려줘요. 그럼 내가 우산을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합니다. 예. 뭐 지금 이제 당연한 일들이 그때 당시도 다 예측을 했었었고 인터넷으로 그거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못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누군가가 야 인터넷으로 내가 이런 거를 하는 회사를 차릴 거니까 나한테 투자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열의 9은 사기꾼이었습니다. 100의 99명은 사기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인터넷 기술로는 내가 이제 온라인으로 뭐 홈쇼핑을 이제 보면서 물건을 사는 회사를 뭐 로켓 배송을 하는 회사를 만들 거야라고 말하는 애가 있었으면 걔는 사기꾼이었어요. 네, 당연하죠. 왜냐면 인터넷이 그때 당시에 뭐 모뎀 쓰고 있는 그런 시절에 어떻게 그걸 아나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블록체인도 좀 비슷합니다. 우리 이제 뭐 이런 이제 네이버 화면 기억나나요? 네, 이런 이제 시절이 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올릴 때 그냥 데이터를 올리기만 하면 다 퍼가도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소리바다 시절, 예, 그냥 그래서 이제 루리앱이나 TC 뭐 이런 이제 게시판들이 왜 등장했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등장을 하고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을 하니까 내가 찍은 사진들을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그리고 퍼가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어요. 퍼가요 하면서 이제 사진을 막 이제 딴 데다 퍼가죠. 그래서 내가 퍼가서 막 이제 사용을 하니까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니까 님 왜 퍼감? 이라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저작권 관련된 법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러면서 뭐 웹툰 산업이 이런 이제 산업이 생기는 건데 이 시대에 막 내가 이제 웹툰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구독 기반으로 경제를 만들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사기꾼이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우리가 산업의 흐름에 있어서 산업의 흐름이 일정한 수준의 발전 과정을 거치고 그 발전 과정이 응당 일어날 일들은 사람들을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알려면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인터넷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들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ICO 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파이 붐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위험 현상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닷컴 버블 때 다 겪어봤던 일이라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런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이제 항상 불완전 판매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스셀링 영어로 이게 뭐냐면은 상품의 설명이 부족한 판매고 소극적 사기 판매고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유도를 하는 판매입니다. 제가 왜 블록체인을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NFT 시장 때도 그랬고요. 디파이 때도 그랬고요. ICO 때도 그랬고요. 정확히 얘가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이제 잠깐 생각해 보면은 제가 넷플릭스를 가입을 하면은 이 넷플릭스를 가입하면은 뭘 이용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뭘 못 하는지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 넷플릭스라는 서비스 안에서. 근데 이상하게 그놈의 웹 3.0 서비스만 들어가면 다오만 들어가면은 뭘 할 수 있고 뭘 못 하는지가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미래에는 뭘 할 수 있대요, 자꾸. 근데 현재 뭘 할 수 있고 또 미래에서 그거를 못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자꾸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블록체인이 원래 처음에 추구했던 스마트 컨트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네시스 블록에 우리가 뭔가를 남긴다라든지 하는 개념들은 절대 이런 개념들을 포괄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네시스 블록에다가 마이닝 알고리즘을 뭔가 생겨낼 때 이런 개념들을 넣지 않았어요. 예, 단 한 줄의 세일즈 문구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블록체인 생태계가 이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블록체인 현상의 문제인가? 제가 NFT 시장을 예로 한번 들어서 이게 어떻게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우리가 NFT 시장에서 그 NFT에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단어 NFT가 뭐예요라고 이제 대학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들어보면은 NFT가 저작권을 보여주고 뭐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이제 선정적인 그림을 갖고 와서 죄송한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그 이제 아름다운 캐릭터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인데 이분이 이제 뭐 미소년이가 많이 그리시고 이쁜 캐릭터 그리시는 분이라서 이제 좀 성찬형인데 이분이 트위터에다가 올리신 거예요. 나 이런 그림 그린 적 없는데 왜 내 그린 그림이 오프라인시에서 팔리고 있어? 라고 질문을 하시죠. 네, 왜 복제가 되죠?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짜 NFT 시장이 복제를 막는 기술이 맞아? 그, 아마 이제 저를 그알 나온 루나 투자 안 한 사람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실 건데, 제가 이제 그 루나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언어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 과기부에 계시는 분이 이해하시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현업에 계시는 분이 이해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실제 그 시장에 계시는 그냥 일반인들이 이해하시는 스테이블 코인이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그 용어가 갖고 있는 개념의 정의가 정말 다릅니다. 시장에 계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용어를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이 용어가 그러니까 진짜 이 코인이 진짜 스테이블 할 거라고 믿어버려요. 우리가 이제 1,000원짜리를 주면은 이 1,000원짜리가 가치가 절대 안 변한다고 믿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 그 화폐 시장에서는 1,000원이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하고 있거든요. 뭐 안 믿으시겠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변동을 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변동이 안 한다고 믿고 계시죠. 네. 근데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버리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상대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내가 서비스를 런칭하시는 분이거나 내가 이 어떤 기술 기반으로 특히 이런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기술을 이렇게 어떤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서 어떤 것들을 만든다면은 반드시 고민하면서 서비스를 런칭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NFT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체불가 토큰이라는 단어인데 이 대체불가 토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논 펀지블, 불가역성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역성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죄송해요.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코인은 대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반대급부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코인이라는 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제가 이제 어떤 비유를 많이 하냐면은 제가 친구한테 코인을 빌려줍니다. 뭐 비트코인 10개를 빌려줘요. 뭐 10개 있지도 않지만. 네.
근데 친구한테 10개를 빌려주고 그 친구가 얘들아 비트코인 100개를 갖고 있었는 부자였는데 친구한테 10개를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10개를 다시 돌려줬을 때 그 제가 줬던 그 비트코인 일련 번호가 똑같은 비트코인이었는지 아닌지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10개면 충분해요. 네. 이게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는 측면입니다. 제가 가장 요새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NFT로 그러니까 조각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시장에서.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난제 해결 챌린지에 내가 조각 투자 관련해서 NFT 조각 투자를 하시는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조각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분증권이기 때문에 절대 NFT로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분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나리자를 10,000개로 쪼개면은 그건 더 이상 모나리자가 아닙니다. 그건 쓰레기입니다. 이제부터 모나리자 그림을 10,000개로 이렇게 딱 쪼개버리는 순간 더 이상 모나리자가 아니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 기술에 대한 관념조차도 잘못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은 정확히 내가 이 기술에 대해서 관념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이 난제 해결 챌린지에서 화두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문제를 던졌냐면은 사실 이제 제가 이 강의 포스터를 딱 보면서 강의 요구를 딱 처음에 받으면서 여기 있는 상당 부분의 문제들이 대부분 특히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사실 이 관념의 정확한 정립만 잘 돼도 대부분 시장에 있는 문제들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술들에 대해서 정확히 관념을 찾아갈 수 있게 해줘도 대부분의 문제들을 잘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 시장의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을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방치합니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낳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이제 그래서 그분한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종합 투자라는 분한테 그러면 이제 종합 투자라는 게 결국 지분인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고 말했더니 뭐 첫 번째 요구하셨던 기능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NFT를 10만 원짜리 NFT를 하나 만들고요. 10만 원에 상응하는 NFT를 하나 만들고요. 그걸 쪼갤 수 있어서 1만 원짜리가 돼야 된대요. 그건 완전히 이제 프랙셔널 토큰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코인이 아니냐 그 개념은. 근데 자기는 코인은 싫어한대요. 너무 사행성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위얼드하죠. 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에 갖고 있는 이 기술에 대한 오해들이 사실 이런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정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기술자처럼 말을 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 이제 제 전공은 법학이고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현재 지금 블록체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법학자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보고 있는 눈높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기술을 용인할 수 있는 눈높이하고 기술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방법론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NFT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많은 NFT 프로젝트들이 지갑을 연동을 한 다음에 어떤 혜택을 받아가려면 클레임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많은 뭐 기프티콘부터 시작해서 티켓 같은 프로젝트들이라든지 많은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멤버십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이제 카드를 받았는데 카드 바우처 같은 것들은 그냥 저한테 기프티콘 같은 걸 그냥 문자 메시지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저한테 카카오 기프티콘으로 그냥 보내줘요. 근데 왜 NFT 프로젝트는 내가 뭔가 지갑으로 뭔가 클레임을 하고 뭐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지? 그냥 만약 진짜 NFT로 그냥 나한테 에어드롭으로 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냐고 생각을 따져봤더니 야, NFT라는 게 정확히 법률의 영역에서 각각의 NFT가 예를 들어 내가 티켓을 NFT로 만들었으면은 이 티켓이 법의 범주 안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의부터가 불명확하구나라는 문제부터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나이파라든지 피사에서 운영하는 NFT의 이제 뭐 법규제 개선반 이런 거에서 활동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화두로 던졌었던 요런 내용들 나는 내 그림을 판 적 없는데 왜 저작권을 추적을 해? 라는 부분에서 사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세돌 구단이 이제 NFT를 그러니까 알파고를 이긴 그 역사적인 기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기보를 이제 오픈시에다가 이제 내가 민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왜 제가 이 사건이라고 이걸 부르냐면은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건 기보를 이제 내가 민팅을 하겠다라고 이제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오픈시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긴 기보는 되게 이제 그냥 온라인에 찾으면 쉽게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뭐 20 몇 개의 기보가 오픈시에 드르륵 하고 올라옵니다. 예, 왜냐면 그 기보는 이제 널려 있으니까 그 이도리움 주소만 가지고 누가 이세돌 구단인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누구 하나 얻어 걸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실제로 거기에 이제 막 누군가 민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갑자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비드를 친다든지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세돌 구단이 내가 즉 이 이더리움 주소가 내 주소예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러한 사건들이 비탈릭 뷰터렌이 SBT라고 하는 소울바운드 토큰 그러니까 이제 지갑에다가 거래 불가능한 NFT를 발행을 해서 특정인이 이 지갑을 어떤 자격 증명을 통해서 내 지갑이라고 증명하는 프로젝트를 발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번 이제 챌린지에서 기술로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난제를 도출한 그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온 겁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니까 NFT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정의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문제들은 안 생겼겠죠. 네, NFT가 진짜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저 NFT의 정확한 정의는 데이터를 불가역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에서 데이터를 유일하게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죠.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갑에다가 어떤 이제 SBT 소울바운드 토큰 같은 걸 집어넣음으로써 이 사람이 유일하게 어떤 자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버리고 그런 자격들을 이제 종합함으로써 이 사람이 이세돌 왜냐면 전 세계에서 바둑 구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세돌 구단을 사칭해서 알파고를 이긴 기보를 등록할 사람들은 바둑 구단 중에서 이세돌을 사칭할 정도로 갈급한 사람은 몇 명 없죠.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인증을 하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비단 웹3의 문제만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웹 2.0 세상 아니면 웹 이전의 세상에서도 뭐 실제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의 92%가 진품 확인서가 없대요. 이게 비단 이제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최근에 막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는데 막 우리 이제 그 데이팅 앱 같은 데 보면은 자꾸 이제 인증 정보를 달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최근에 이제 그런 인기 있는 게 그 교사들의 이력을 조회하는 진짜 이 사람이 서울대 나왔는지 예, 진짜 이 사람이 무슨 명문대 나왔는지 그런 거를 이제 자꾸 웹에서 조회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웹으로 사람을 구인하고 웹으로 사람을 찾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꾸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이 사람의. 그게 있어야 이 사람을 믿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가 계속 유통이 되다 보면은 과연 이게 이제 내 개인정보 나만 하겠냐? 라는 이야기를 맨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결국 이제 블록체인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블록체인은 사실 이제 기존 현실 세계에 있었던 고전적인 자산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게 목표인 거거든요. 네.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게 이제 사실 뭐 ICO고 STO고 NFT고 가상자산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용어를 잘 정의를 하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데피니션만 명확히 해도 우리가 이제 이번 난제 챌린지에서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문제들을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화두를 던져보자라고 이번 강의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제가 이제 SBT 내용을 이렇게 가져 나왔는데 왜 SBT 내용을 이번에 가지고 나왔냐면은 사실 이제 SBT를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관심 있어 하기도 해서 가지고 나오기도 했지만 이 SBT가 이제 정의가 잘 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비탈릭이 이름을 불러줌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의가 잘 됨으로 해서 문제의 데피니션이 굉장히 명료해진 케이스기도 해서 가져가 나왔는데 이제 사실 이제 2022년 5월에 이제 비탈릭이 이제 기존에 이제 ERC71, ERC115, ERC1238, ERC49473 같은 이제 다양한 스펙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실 이더리움 기준에서 이 ERC의 다양한 스펙 안에서 NFT 같은 스펙들로 개인을 인증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이제 DID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걸 DID라고 부르면서 뭐 유니버설 리졸버 써가지고 여러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국에서는 통신사나 이제 대기업들이죠. 완전히 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불러야 될지 DLT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인프라에서 뭔가 이제 앵커링된 인프라로 이거를 이제 사용하고 있었던 인프라에서 이걸 이제 유니버셜 리졸버 형태로 뭔가 데이터 정보, 그러니까 앵커링 정보, 그러니까 해시 정보를 이제 뭔가 공유하는 형태로 쓰는 환경에서 뭔가 이거를 통일하자라는 스펙을 이제 비탈릭이 제안을 했고, 그게 이제 사실 요 디센트럴라이즈 소사이티 SBT 스펙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 발표 자료를 한 작년 4월 이때쯤에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제가 그 DID 하시는 많은 이제 연구원 분들한테 제일 많이 챌린지 받았던 게 그거였습니다. DID랑 똑같은 거 아니냐? 왜 굳이 그거를 SBT, 그러니까 그때 당시 SBT라는 용어가 없었으니까 NFT 스펙으로 굳이 따라가야 되냐? 라는 챌린지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때 맞습니다. 라고 이제 웃어 넘겼는데, 사실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이게 이 데이터베이스가 결국 어딘가에 중앙화되어 있는 스토리지에 저장이 돼 있고, 그 권한을 결국 통신사라든지 중앙화되어 있는 권한 관리기구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다오에서 운영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개인 키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고, 이게 스마트 컨트롤에 의해서 통제되고, 이런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소용이 없죠. 네. 왜냐면은 안 바꾸실 거니까. 근데 비탈릭이 이 문서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펙들을 통일하고 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도 이런 스펙들을 써서 뭐 지금 이제 위에 있는 뭐 배치스, POAP, 뭐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스타트업 중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뭐 오픈 배치스 이런 애들인데, 실제로 이런 애들이 좀 메이저 스트림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결국 웹3 스펙에서 제 눈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만든 스펙들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뭐 운전면허증을 대체한다든지 신분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지만, 그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런 스펙들을 쓰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론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최근에 이제 토스가 이렇게 개인정보를 파는 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버리면서 내 개인정보 이제 완전히 공공재라는 이제 느낌을 더 강하게 받게 됐는데, 근데 결국 국민들은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느 형태로 이제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게 더 맞을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그 온라인상에서 사칭 사고를 일으키는 계정들은 전체 계정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령 계정들이 아마 이제 내 친구 프로필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계정이 전체 계정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전체 70% 정도가, 전체 사고의 70%는 이 계정들이 일으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카스트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군복 입고 막. 예. 그 사람들이 전체 이 소셜 사고의 70%를 일으켜요. 피싱 계정들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 계정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들을 확인할 것이냐. 최근에 이제 또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직 커뮤니티들입니다. 또는 특정한 검증을 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메디게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들은 개인정보를 다 받습니다. 의사분들한테 의사 면허증 같은 걸 받더라고요. 가입하실 때 면허번호 입력하세요, 면허증 입력하세요, 다 입력하시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하세요. 근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상적이지도 않을 거니와, 이게 글로벌 네트워크는 또 작동을 안 하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SBT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이런 사이트들. 네. 이런 문제들을 만약에 누군가가 SBT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유용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웹3 같은 지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SBT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SBT 말고도 저희가 이제 STO라든지 다른 분야에서도 이 용어적인 정의가 잘못돼서 굉장히 이제 착오를 갖고 있거나 이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이제 실감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STO 관련해 가지고 한국 예탁결제원 저희가 이제 STO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수행을 했었는데 예탁결제원에서 이제 STO를 도입하실 때 첫 번째로 이제 했었던 목표 중에 하나는 예탁결제원의 전체 클리어링 인프라를 다 블록체인으로 갈아 엎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토큰 관련 업무들, 그다음에 관리 관련 업무들, 네, 모니터링 업무들, 그리고 내부 시스템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계정계 시스템 전부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갈아 엎으시는 거가 스코프 안에 들어와 있었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주식을 블록체인에다 올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수주하긴 했지만 제 마음속 한켠에서는 아니 기존에 이제 있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 오라클이라는 훌륭한 시스템, 훌륭한 RDBMS가 있는데 왜 굳이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하지? 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건 그러려고 있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은 블록체인이 잘하는 거는 이런 굉장히 HFT 같은 하이 프리퀀트 트레이딩 같은 이제 흔히 말하는 정말 초스피드의 트레이딩이 필요한 영역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인터넷 수준의 속도들이 들어가는 금융 시스템들을 처리하고 대신에 오픈된 환경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이제 그런 기관 간의 거래가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와의 거래를 시큐어링 하는데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는 인프라거든요. 뭐 실제로 그래서 CBDC라든지 이런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실험이 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뭐 CBDC를 뭐 블록체인으로 바꾼다 뭐 하는 테스트를 했다 뭐 이런 인프라가 있긴 하지만 하는 내부에서도 뭐 사실 저희가 이제 18년도에 이제 하는 거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제 했고 올해 이제 클레이튼에서 이제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처리 속도로는 절대 기존에 있었던 RDBMS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블록체인으로는. 오히려 블록체인이 잘하는 거는 이 거래들이 다자 간에 그리고 온라인의 처리 속도로서 이루어지는 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 이건 차라리 매력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뭐 은행의 진짜 처리 속도 또는 HFT의 처리 속도를 이기겠다라는 거는 블록체인을 왜 써야 되는지조차도 좀 모르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행정부가 CBDC에 대해서 이 기조 자체를 바꾸면서 뭐 관망에서 가장 시급으로 이제 바꾸면서 뭐 은행의 뭐 스테이블 코인을 다 이제 USDT 그러니까 USDC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은행이 통제하는 달러 기반의 가상 자산으로 다 바꾸겠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리포트도 이제 기사에서 엄청 잘 번역해 주시긴 했는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다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골자를 살펴보고 있노라고 하면은 달러를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다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고 기존에 있었던 달러 패권을 그러니까 달러 시스템들을 싹 갈아엎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달러가 이런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US 달러 같은 형태로 자연스럽게 치환을 하고 걔가 디파이에 연동되는 그림이지 결코 뭔가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싹 갈아엎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제 디파이 시스템을 달러에 쓰냐라고 물어보면은 결국 유동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동성 이야기는 잠깐 뒤에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제가 이제 테라 이야기를 이제 그러면 안 이야기 드릴 수가 없는데 뭐 이거 이제 사실 제가 예전에 만든 자료긴 한데 네, 스테이블 어셋이라는 거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스테이블이라는 개념이 이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개념은 뭐 제가 이제 그때 그 안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컴퓨터 알고리즘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은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문과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달러가 근본위 화폐가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달러가 근본위 화폐가 무너지면서 달러가 이제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됐는데 하나는 이제 석유라든지 현물 자산을 기준으로 달러의 발권력을 지키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벤코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화폐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 어스킷을 만든 다음에 이 통합 어스킷을 통해서 달러의 발권력을 유지하는 안을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안은 이제 케인즈님께서 세계적인 경제 석학이시죠. 네, 제안을 하신 안이었는데 이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했었어야 됐고 달러는 첫 번째 안, 네, 첫 번째 안 그 중에서도 뭐에 이제 달러가 패깅이 됐었냐면 석유에 패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달러는 그러니까 이제 석유를 결제하려면 지금 이제 무조건 달러를 받죠. 네, 그래서 달러가 지금 발권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안을 왜 선택을 안 했는지를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 됩니다. 네, 진짜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면 두 번째 안이 훨씬 더 현실적이죠. 네, 굳이 석유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정말 그런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전 세계가 IT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 현 단계에서 네,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총재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 있는 방법이 진짜 성공을 하느냐?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게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인터넷의 속도만큼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은 사실 실시간이 아니거든요. 인터넷 속도만큼.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잘 살펴보고 있으면은 블록체인이라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써놨는데 이건 이제 고정 금융에서도 사실 똑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요 다음 장표를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ICO 팀이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이제 작동을 하는데 아무리 이제 아름다운 말을 해봐야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없으면은 절대 ICO라는 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백서라는 놈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토크나이즈를 할 수 있는 어떤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토크나이즈 되는 어떤 소스 코드 또는 그걸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IT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유동성이 있었어야 됩니다. 네, 이 그림을 한 번만 잠깐 봐주시고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백서 ICO 팀 거래소였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실적인 금융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고전 금융에서는 현금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제가 원화라고 치면은 이 원화의 이 고전 금융에서 백서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냐면은 법이 합니다. 법. 한국은행의 은행에서 은행법에서 원화의 법을 법으로 정의합니다. 은행의 통화는 이렇게 된다라고. 그리고 이 은행의 발권력은 누가 보장하냐면은 은행 공동망과 우리가 이제 조폐청이라고 하는 돈을 찍어내는 기관이 이 인프라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행이 뭐 대출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ICO와 뭐 금융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는 3요소인 겁니다. 제가 이제 NFT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NFT는 그럼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고 하면은 콘텐츠가 있고요. NFT의 밑에는 이 근간이 되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또는 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성하고 이의 속성을 정의하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이 존재합니다. ERC71이건 ERC115건 스펙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큐레이션된 마켓이 있습니다. 오픈시가 됐건 CC12가 됐건 팔라마켓이 됐건 클레이가 됐건 다 모든 불로 상관없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통해서 저는 항상 문제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를 벗어나서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문제를 이야기한다? 저는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합니다. 네, 그거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문제의 구성 요소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 관리, 유저 인증, 컨트랙 리뷰, 취약점, 구현 오일 리뷰, 거버넌스, 오라클 문제. 네, 이거 말고 다른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약관, 법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가까울 가능성이 되게 높고 어찌됐건 전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하시나요? 네, 네, 다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기준으로 일단 첫 번째 STO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는 어스펙트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CO부터 할까요? ICO부터? ICO부터 잠깐 우리가 이제 화두를 잠깐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ICO, IO 코인. 오라클 문제는 개발 오라클 언어 의미가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네, 더 넓은 오라클 언어 문제까지 다 포함한 총합적인 의미에서의 오라클 문제라고 제가 표기했습니다. 네.
그 ICO, IEO 코인 이야기를 잠깐 먼저 드릴 때,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코인 쪽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제일 크겠네요. 제 눈에는. 네, 백서, 힘, 거래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부분의 우리가 화두를 던져볼 이야기들은 여기서 대부분 이제 아젠다가 도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서의 정합성, 백서의 관리, 황서의 관리, 백서를 검증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가? 백서를 검증하는 기관이 특정 기관인 게 말이 되는가? 공시는 잘 돼야 되는가? ICO 팀은 제대로 검증이 되는가? 거래소는 누가 검증해야 되는가? 거래소가 VASP를 통해서 검증되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문제점이 도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번째는 이제 NFT 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NFT 쪽에서는 콘텐츠, 네, 콘텐츠라고 제가 물음표를 친 이유는 NFT가 꼭 콘텐츠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IP일 수도 있고 실물일 수도 있고 뭐 저작권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불안전 판매 이슈의 해소. 과연 NFT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콘텐츠뿐만인가? 네. 뭐 당연히 이제 NFT는 이제 스마트 컨텐츠랑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ERC721, ERC4937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야겠죠. 컨트랙트 오딧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 이야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KRC AML에 이제 NFT에 나와 있지만 사실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제가 막 자료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뭐 큐레이션 마켓 사실 이제 제가 그 NFT 쪽에서 제일 좀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큐레이션인데 NFT 시장이 가상자산이 산입될 때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NFT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물건은 예술이잖아요. 근데 예술이라는 거는 누가 아트고 누가 아트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들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예를 들어 만약에 그래서 이제 사실 FAFT가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NFT든. 그리고 일부 증권성 있는 NFT만이 가상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NFT가 가상자산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금융위가 우리나라의 NFT, 그러니까 아트가 무엇인지를 규정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굉장히 저는 문제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등단하는 작가들은 누군지를 금융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럴 권리를 금융위한테 주는가 과연? 줄 수 있는가 사회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작가들을 결정한다. 네,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죠. 네, 이런 문제들도 이야기해볼 만한 화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화두가 되고 있는 어셋백드 토고트, STO, 뭐 한국에서 STO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뭐 CDP, 네, 네, 이런 이야기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많이 화두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이제 사실 증권형 토큰들이 많이 거래소에 리스팅이 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상당 부분들은 다 사실 잠재적으로 CDP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CDP라고 하면은 한국말로 뭐죠? 부채담보부 부채 포지션, 이걸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네. 네, 제가 갑자기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Collateralized Debt Position이니까 네, CDP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왜 이게 제가 문제가 되냐면은 사실 이제 SEC가 가장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문제시 여기고 있는 그러니까 토큰 관련돼 있는 리스크가 사실 이 토큰의 뒤에 있는 레버리지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라는 측면입니다. 잠시 제가 이걸 이야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테라 쪽 이야기를 제가 이제 살짝 넘어갔는데 이 STO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문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이제 그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시니컬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잠깐 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저는 2011년도부터 비트코이너였고요. 네, 그 누구보다 제가 아나키스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거래소도 만들었었고 막 이제 말도 안 되는 아나키스트인데 그 누구보다 이 기술의 가치를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라는 강렬한 챌린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훨씬 더 사악하고 치밀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토시 나카모토야말로 진짜 천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끝장나게 탈중앙화되어 있는 인프라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믿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AI 네트워크거든요. 왜냐면 인간한테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비트코인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용산에서 우리가 그래픽 카드를 사고 있고, 용산에서 그래픽 카드를 사서 비트코인 떡락을 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한테 소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허술한 알고리즘이라든지 누군가가 이제 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사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테라 사태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테라 사태에서 제일 누군가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이런 그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고 하는 누군가의 의사의 결정에 의해서 멀티시그 같은 거 없이 누군가가 개입해서 역마진 거래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을 팔아버리고 유동성 풀이에서 변경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왜 일반 홀더들은 알 수가 없고,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이런 공격들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의사결정을 했는가, 또는 의사결정이 일어났을 때 왜 평소처럼 기민하게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 그 부분만 이제 실제 이런 부분은 방송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제가 더 딥하게 이야기를 드리진 않겠지만, 왜 IMS에서 기존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누락이 된 상태에서 운영이 돼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왜 SEC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냐면은, 네, 요거는 제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SEC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 디파이라고 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디파이의 대부분들이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모든 과정들이 다 운영이 될 것처럼 광고를 하고, 실제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고, 청산에 관련한 로직들은 다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이제 최근에 이제 컨티슈션 다오랑 비슷하게 운영되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됐던 모 다오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일부 투자자들이 모르는 법인의 운영이라든지 몇몇 측면에서는 굉장히 센트럴라이즈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이제 가상화폐의 이 스마트 컨트랙 부분들을, 그리고 이 오라클이 아닌 블록체인 밖에서 네, 딱 이제 지금 키사의 윤석열 수석님이신가요? 약간 팀장님이신가요? 약간, 네, 이분이 말씀하신 똑같은 건데, 자격 정보를 오라클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레퍼런스 해오는 이런 데이터들이라든지 이런 거의 부분들 말고, 이 유동성 공급자가 누구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은 다 물음표로 놔둔다는 측면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투명하게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NFT로 누구였죠? 이세돌 구단이 NFT로 기부를 올릴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더리움 주소가 이세돌 구단의 진짜 주소가 맞아?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그걸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확인해? 라는 부분에서 물음표가 찍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외부 가격을 취득을 할 때 이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오라클로 어떻게 가져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습니다. 어떻게 가져오는지, 또는 이 유동성 공급자가 운영이익을 제공할 때 그건 어떻게 배분하는지, 이 유동성 공급자의 법인은 무엇인지, 이 회사가 SPC인지 해외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SEC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CDP를 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 대표 유동성 공급자가 합법적인 다오인가, 그렇지 않으면 페이퍼 컴퍼니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증권법 적용 대상인가 아닌가를 보는 게 1번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네, 굉장히 합리적이죠? 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왜 미친 네트워크냐고 물어보면은, 비트코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고, 적어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비트코인이 단 한 개도 2012년 이후로 한 번도 한 개의 비트코인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사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기술적으로 신뢰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기존의 시장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다 CDP로 바꾸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최근에 봤었던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톤틴 연금을 CDP로 바꾸는 거였는데 이 톤틴 연금이 뭐냐면은 그 예전에 이제 그 연금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 중에 하나인데 그 원래 연금이라 그러니까 그 연금 보험의 최초적인 형태가 왜 나온 거였냐면은 그 옛날에 영국이나 이런 이제 식민지 장벽을 하던 귀족들이 그 이제 평균 수명도 되게 짧고 대항해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배를 타고 멀리 나가야 되다 보니까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개를 듭니다. 그 내가 죽으면은 내 유산을 친구가 운영해줘서 내 자식을 이렇게 케어해줘. 라는 이제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더톤팅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자기 사망 정보를 이제 등록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망 정보를 어떻게 등록을 하게 만드냐면은 특정 시간이 됐을 때 여기다가 이더 납입을 안 하면은 이 수령받을 권한을 상실하는 구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더를 납입해야 돼요. 이 컨트롤에다가. 네. 근데 내가 죽었으면 여기다 이더 납입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더 납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이 월렛의 어마운트가 쌓이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납입을 못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굉장히 사악한 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은 톤틴 연금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도박입니다. 도박. 네, 죽을 때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 도박. 네, 그런 걸 만드는 이상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신박한 도박을 만드는 애들이 있나? 네. 근데 본인들은 톤틴 연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저는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는 서비스더라고요.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그래, 사실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시장에 있는 NFT, STO, 코인 뭐 이런 서비스들은 어,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 난제 챌린지에 처음에 딱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블록체인 쪽에서 해결 못할 수 있는 못할 만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개발자를 갈아 넣으면은 해결 못하는 부분이 과연 있어? 라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납득을 시키는 작업을 못합니다. 네. 제가 왜, 제가 이제, 그 FTX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FTX 사건을 보면서 그것도 FTX면은 사실 저는 MT국스 사건도 겪었거든요. 물론 MT국스 피해를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그 MT국스가 도산하기 이틀 전에 친구가 저보고 MT국스에서 돈을 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MT국스 좀 이상해. 돈 빼. 그래서 저는 뺐고 친구는 돈을 못 뺐는데 어, 어, 그런 걸 보면서 느꼈던 게 대부분의 이제 시장에 있는 문제들은 시장의 눈높이랑 이 실제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의 태도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시장을 바라보는 느낌이 상이할 때 일어납니다. MT국스 사실 우리가 FTX를 바라보는 입장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 금융회사였을 겁니다. 네, 그러면 금융회사가 지켜야 되는 컴플라이언스와 거버넌스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정상적인 운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갖춰져 있었냐고 물어보면은 뭐 바이낸스가 입증하다시피 안 갖춰져 있는 거였던 게 확실하죠. 네. 근데 과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느꼈었던 것도 비슷하거든요. NFT 시장에 있었던 작년에 그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많은 플레이어들이 NFT를 엄청나게 높은 바닷가에 팔면서 내가 내년에도 작년에 주기로 한 혜택을 내년에도 줄 생각이 있었을까? 네. 막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팔았거든요. 음.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딜리버리를 하고 그 문제를 그 문제를 고객의 눈높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은 내가 지분증권을 팔 때 고객에게 딜리버리를 하는 UX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딱 정리를 하고 나면은 저는 현재 블록체인에 있는 UX는 대부분 또는 이제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일 골프 회원권을 NFT로 판매한다고 했을 때 얘는 실제 골프 회원권을 파는 거야? 스크린 골프 회원권을 파는 거야? 게임 골프 회원권을 파는 거야? 메타버스라는 어려운 말 하지 말고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이거를 믹스해서 파는 거면은 네. 사람들의 사용하는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내 레벨에서 어떻게 되고 너가 사용하는 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심플한 사용 경험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들이 딱 정리가 되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자료들은 이런 내용들이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좀 필요하신 내용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TPS 엄청나게 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TPS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오늘 강의에서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려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어, 사실 TPS, 혹시 죄송한데 제가 실례가 아니라면은 TPS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방법이 정말 온체인에서, 정말 온체인에서 어떤 이제 그런 지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클레이튼처럼 특정한 지정되어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노드들끼리만 어, 어, 이런 이제 TPS를 달성하시는 게 목적이실 걸까요? 아니면은 정말 계급장 다 떼고 무한히 늘어나는 노드에서 TPS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신 걸까요? 약간 이제 질문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환경인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블록체인과 DLT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ISO TC307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블록체인과 DLT,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레저 테크놀로지 관련돼 있는 용어 정의를 이제 하기 위한 이제 뭐 18년도에 그 ISO 산하에 있는 ISO가 국제 표준을 정하는 기구죠. 그런 이제 모임에서 그런 이제 네,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이제 이게 아젠다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어떤 개수가 정해져 있고 권한을 위임받은 그러니까 애초에 무한히 늘어나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노드들 간에서 TPS를 달성하는 미션 자체는 사실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 그거는 달성 가능한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달성 가능한 난제다 이쪽은. 그리고 그거는 이제 매력적이고 충분히 이제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수히 늘어나는 걸 전제로 하는 그러니까 진짜 블록체인에서는 사실 TPS는 달성 불가능한 난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성 불가능하다는 거는 어,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그거를 포기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크다. 네, 이게 이제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바로 위에도 이제 클레이튼에서 뭐 이렇게 이제 2000 TPS 정도가 이제 뭐 달성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권한 관리 레이어가 있고 한 노드들에서 충분히 높은 TPS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은 저는 이번 챌린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할 만한 충분히 매력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실제로 그래서 TTA를 통해서 이제 성능 지표도 측정을 하고 뭐 더 나은 알고리즘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클레이튼 이야기가 나와라 제가 되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제 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제가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랑 이제 DLT라는 용어를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놈에서는 TPS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진짜 블록체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블록체인, 그다음에 DLT, 기존에 이제 센트럴라이즈 DB,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다른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시장에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록체인이라는 놈이 반드시 가치를 갖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TPS보다는 얘가 이제 데이터를 무결하게, 그러니까 불가역적으로 저장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뭐 무한히 팽창하게 확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네 그게 훨씬 더 비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좀 이제 컨소시움에 가까운 노드에서도 저는 이제 TPS를 만들어내는 게 좀 그래도 재밌는 도전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제 단어 선택을 좀 고심하게 만드네요. 이게 녹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블록체인 개발에서 오라클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오라클은 아마 외부 오라클에 대해서의 신뢰도 문제를 질문해 주시는 걸까요? 그러면 EVM 오라클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그게 사실 오늘 제가 여기에 지금 마지막에 집어넣으려고 했다가 뺀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였냐면은 EVM의 한계를 이제 적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EVM이 꼭 블록체인의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에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빼버렸는데 그냥 아마 이제 그 기사 이제 연구님들은 다 아실 건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희 그 블록코가 만들고 있는 오픈소스인 아르고라는 애는 EVM 기반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블록코라는 회사가 이제 처음 창업했을 때 이제 그가 2014년도였고 저희가 이제 그 제품을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코인스택이라고 하는 EVM을 지원하는 제품이 있고요. 아르고라고 하는 EVM을 안 쓰는 제품이 있는데 두 개가 다 이제 호환이 돼서 그러니까 EVM 없이도 이제 EVM이나 솔리디티 안 쓰는 분들도 이제 스마트 컨트롤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아르고고요. 어, 당연히 이제 뭐 워낙 이제 뭐 솔리디티 개발자분들이 몸값이 높고 EVM이 이제 시장에 대세다 보니까 어, EVM과 오라클에 이제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또 저희도 이제 코인스택이라는 제품을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차중하는 비중이 블록체인 개발에서 엄청나게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또 그 블록코라는 회사가 SI를 많이 하는 회사라는 거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계속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긴 한데 어, 사실 저희가 이제 그 SI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허들 중에 하나가 은행이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럼 차세대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은행은 다 RDBM을 쓰고 예, 은행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짜치게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네, 실제로 은행 인프라는 솔리디티 같은 거 관심 없으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더리움이 앞으로도 계속 승자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블록코의 입장입니다. 순수하게. 저희는 물음표가 있어서 한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코인스틱이라는 제품으로 솔리디티 지원, 그러니까 EVM 지원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저희가 그냥 인터프리트 같은 제품이 있으면 되는 거야라고 해서 SQL 연동이 되는 아르고라는 제품도 저희가 이제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 개발에서 오라클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이번이 난제 해결 챌린지인 만큼 그러니까 이제 꼭 비탈릭이 말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건방지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맞았으면 비탈릭만큼 돈을 벌었겠지만 틀렸으니까 못 벌고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도전해볼 만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오히려 저는 이제 내가 제2의 비탈릭이 될 수 있는 도전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꿈꾸는 건 공짜기 때문에. 네.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TPS도 재밌는 과제인데 그 과제는 이제 너무 많은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걸로 은행분들이 그런 거 별로 이제 관심 없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오라클 문제 같은 거는 당장 이제 제일 지금 이제 그런 증권사 분들도 제일 고민하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저희도 SI를 못하고 있어서. 네네네. 제가 기술적인 이야기를 오늘 일부러 안 드린 이유는 기존에 제가 강의 내용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너무 잘해주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스코프 자체가 기술적으로 엄청 맞춰져 있어서 제가 일부러 좀 법무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히 해킹 문제도 난제고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또 갖고 오려고 했던 이슈 중에 또 하나도 그 이제 EVM이 얼마나 해킹에 취약한가도 이제 사실 갖고 오려고 그랬어요. EVM 한계 이야기에서. 네, 그리고 이제 EVM가 그런 말인데 이제 또 그렇게 말하면 이제 또 제가 약팔이 하러 온 것처럼 보일까봐 이제 일부러 다 빼버렸는데 당연히 이제 스마트 컨트랙에 이제 해킹 문제도 난제에 해당하고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는 되게 재밌게 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건 약간 이제 좀 여담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난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통제 가능한 난제. 아까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말하는 걸 좀 들어보면 이제 그게 이제 보이실 건데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난제가 있고 이게 사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난제가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에서의 해킹 문제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코드 잡음 이런 난제들은 이제 그냥 이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난제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이제 그런 근원적인 해킹에 대한 문제들, 특히 이제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일어나는 해킹 문제들은 대부분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해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특히 이제 EVM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비탈릭이 이제 계속 POS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주저했던 부분들도 있었었고 네. 뭐 충분히 많은 합의들을 거쳐서 지금 이제 메이저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뭐 그래서 어떤 해킹에 대한 난제를 가져오실지는 제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재밌는 과제를 가져오신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인 난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좀 지역적인 난제보다는 굵직굵직한 난제였으면 재밌겠다. 네. 제가 오늘 좀 법무적인 내용을 많이 갖고 왔던 거는 그 전에 이제 설명해 주셨던 분들이 기술적인 이야기를 설명해 주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기술적인 난제 같은 경우들은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죄송하긴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5분이면 나오는 난제들이 많아서 네, 저도 이제 아마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아마 저는 이제 그런 난제들은 가차없이 저는 잘라낼 거라 네, 되게 좀 새로운 시선을 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랑 기술적인 게 믹스가 되면은 되게 새끈한 게 많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SBT 내용들도
뭐 피오페라든지 베치스라든지 하는 애들이 비탈릭이 말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스타트업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애들의 아이디어를 오히려 비탈릭이 메인 브런치로 수행했던 케이스에 가까운 거라 네, 그런 게 이번 케이스를 좀 통해서 수용이 되면은 진짜 재밌는 챌린지지 않을까? 아, 네, 혹시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어, 괜찮으시면 뭐 강의는 이대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혹시 대표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렇게 난제 챌린지에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블록체인 난제라는 게 큰 틀에서 이렇게 뽑아보면은 뭐 되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난제를 도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방안까지 만드는 건 정말 저는 피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도출하기 어려운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뿌듯하고요. 음, 어, 이게 되게 이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왜냐면 FTX 사고가 얼마 전에 일어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고, 네. 이 시장은 피를 먹고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 시장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들이고 이 시장에서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분들이 노력이 폄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저는 진짜 뭐 쿠팡이 되고 뭐 대단한 회사들이 남아 있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쭉정이들이 빨리 가고 좀 정상적인 시장, 좋은 시장이 빨리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이렇게 같이 계셔 주시는 분들이 믿음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